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전자계약의 성립이 아니고, 전자계약의 성립은, 챕터 이름이고, 무역계약론 3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승낙까지 살펴봤고, 승낙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착이나 연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도달을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날의 무역 거래를 통한 교섭이나 거래 제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메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던 그 과거의 그 어떤 기록이나 유산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입법 미비예요. 사실은 CISG라고 하는 UN 협약은 전 세계에 뭐 110, 거의 숫자를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숫자 세다가 100개국이 넘는데, 지금 아마 그거보다 더 늘었을 텐데, 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여기서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말했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근데 사실 웬만한 주요 국가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의 주요한 나라들, 뭐 미국,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협약으로서, 그리고 특히 국제 물품 매매와 관련된 협약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CISG.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상반기 중간고사 직전까지 이제 CISG를 주로 살펴볼 텐데, 요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CISG가 그렇게 198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국 법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다, 그럼 한국에서 사용되는 법이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뭐 한국의 뭐 대통령령이든 아니면 국회가 됐든 입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면 되고 새로운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건 쉬워요. 그 국회의 입법 과정이 쉽다고 하면 참 뭐 안 될 말이긴 한데, 뭐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도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에서 만들어지는 협약이라고 한다면, 이 CISG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협약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에 처음 제정된 이 CISG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정되기가 힘들다고 봐요. 이 정도 규모의 그 유엔 협약을 뜯어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CISG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CISG의 경우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수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올드한 어떤 이 계약의 효력이나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도달주의라든지 뭐 격지자 간에 대한 어떤 효력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남아 있으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고 하면 될 것 같고 과거의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국제 무역에서의 계약 성립은 이제 전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 상거래의 교섭이나 성립이나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뭐 넓게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상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문서 교환이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바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전자자금 이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폭넓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새 뭐 애플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자적 상거래의 일환으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전자상거래, 뭐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 등등에서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의 시안이나 카탈로그나 거기서 다 조회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후기도 살펴볼 수 있고 제품의 스펙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래서 그거에서 구매 의사가 있으면 화면상으로 클릭 하면은 물건이 바로 우리 집에 앞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류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네, 전화 때문에 녹화 잠깐 끊어졌는데, 자, 그리고 이 실제 무역 계약에서도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 이메일 안 쓸 것 같지만 보안된 이메일 씁니다. 보안된 그 기업 내부에 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URL이나 이메일이 있어서 그런 걸 쓰고, 아니면 사내 거래 있잖아. 사내,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특정 기업 집단 안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그 EDI를 사용을 합니다. EDI라고 하는 게 뭐 일종의 인트라넷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은 월드 와이드 웹이죠. 완전 이게 오픈이죠. 물론 뭐 국가마다 이걸 차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를 어떤 특정한 IP를 차단하지 않은 이상, 우회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게 월드 와이드 웹인데, 어떤 단말기 내지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내부용으로 쓰는 망을 이용을 해서 뭐 전자문서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자계약이 보편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고, 뭐 오히려 이게 이제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이런 방식의 거래들이 어떻게 기준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전자계약을 통해서 무역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기존의 무역계약이나 이런 것들과 좀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종이 서류나 종이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과 다르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자상거래 계약이 유효하지 않느냐, 뭐 거기서부터 그러면 전통적인 무역에서 얘기하는 청약과 승낙의 방식이 전자계약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제가 무역 계약론 설명할 때 계약의 여러 원칙에서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죠. 당사자 자치의 원칙. 그래서 유엔의 산하 기구인 이 운시트랄에서는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이 전자계약과 관련해서 모델법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자적 메시지,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 됐든 뭐 EDI가 됐든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체결된 그 계약의 유효성이라든지 그 계약의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권한이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효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전자적인 문서를 주고받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나 효력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종이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인터넷 정보 처리 장치, 뭐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휴대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전하고 전달하는 게 그래서 유효하게 인정받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물류 쪽에 수업을 듣다 보면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물류 수업에도 있는가 내 모르겠는데, 보관하역 관련이나 뭐 재고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풀필먼트 물류와 관련해서 풀필먼트 물류를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물류 쪽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지만, 풀필먼트 물류에서 하다 보면 이제 뭐냐면, 재고가 이렇게 물건이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제 AI가 수요 예측을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재고가 스토리지가 떨어지니까 추가 발주를 해야 되겠구나, 추가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 추가 수입을 해야 되겠구나를 기계가, AI가 학습을 해서 자기가 이제 발주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AI가 이제 챗봇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전자적 노티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프로그램이 되면 기업이라는 게 계속 라인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이 되거나 소배가 되거나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고량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물량이 줄었네, 뭐 창고에 재고가 없네, 그러면 이제 우편을 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하고 수입을 했던 그런 과거에서 이제 전자적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AI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전자계약에 대해서의 유효성이 종이계약의 유효성과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적인 계약이 유효하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종이 계약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무역 계약은 뭐 우편이든 서신이든 이런 걸로 통해서 텔렉스든 전보든 이런 걸로 해서 서류가 가고 오고 뭐 청약이 되고 승낙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자 계약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자 계약은 그러면 격지자간이냐? 아니면 대하자간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뭘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계약에서의 어떤 성립 시기에 대한 입장이 대하자간이냐, 전화 텔렉스냐, 아니면 이제 대하자간이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했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 격지자간, 우편으로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발신주의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CISG에서는 다 도달주의지만 어쨌든 이게 전자계약의 방식이 격지자간이냐, 발신자 대하자간이냐, 격지자간이냐, 페이스 투 페이스냐, 원격이냐, 요거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곰곰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논의할 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메일을 하나 보낸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웹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웹 기반으로 메일이 다 돼 있죠. 요즘에는 웹에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막 해요. 뭐 아웃룩이나 이런 거 쓰는 사람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웹메일이니까 웹에서 그러면 내가 전송을 눌러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웹메일, 작성된 웹메일이 그 메일을 수신하는 사람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메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학교 메일을 쓴다거나 하면 이 메일을 보내기 위한 발송을 하기 위한 서버가 있어요. 그걸로 가요. 그래서 얘가 저쪽 수신 서버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인터넷 월드와이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수신을 하는, 메일을 수신하는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그 메일 수신 서버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메일 수신 서버에서 뭐 분류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그 메일 계정에 그 수신함에 이제 그 수신자가 메일을 읽어볼 수 있도록 딱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요 프로세스를 거칠 거 아니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벽한 실시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이게 완벽한 실시간이란 게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요새 넷플릭스나 OTT 같은 거 많이 보죠.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를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하면 그 이메일로 우리 왜 여러분들 휴대폰 인증하듯이 메일 인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평소에 거기서 시청을 안 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일로 전송 번호가 같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거 전송을 보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30분인데 한 31분, 32분 내가 내 메일함에 들어가 보면 그 메일이 아직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또 누른다고. 근데 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한 10분이 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한 30분에 보냈다라고 치면 인증을 한 33분 이렇게 되면 메일함에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메일 서버로 갔다가 전송이 되고 다시 저장이 되고 뭐 이런 프로세스가 완벽한 실시간은 아니에요. 그게 그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격지자간이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업,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 뭐 1, 2분인데
그리고 뭐 요새 그 인터넷망이나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뭐 이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발신과 도달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처럼 대화자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다 존재했어요. 존재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하자간이다 혹은 도달주의를 채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운시트랄 모델법이나 CISG는 이 전자계약에 대한 어떤 성립의 그 어떤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CISG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봤던 것처럼 그 계약 성립의 의사 표현이란 게 도달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미안합니다. 네, 계속 전화가. 네, 그래서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봐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 전자계약의 성립이 대하자간이냐, 격지자간이냐를 뭐가 딱 이렇다라고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으로 딱 정한 건 아니고요. CISG는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도달주의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메일로서 계약 체결의 의사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이 메일이 내가 샌드를 누르는 시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메일이 전달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자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어떻게 인증하고 어떻게 증빙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의 문제도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서명이나 인증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종이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뭘 합니까? 서명을 하죠. 당사자들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해서 어떤 그 계약의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 어떤 효력이나 성립의 어떤 건의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전자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보받거나 아니면 전자 페이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자서류로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서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자서명도 어느 정도 증거법상으로든 현행법상으로든 이 전자서명과 관련된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과 관련해서 한국은 전자거래 이 기본법 이런 데서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가 이제 사실 또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인터넷 초창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보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가 없어서 공인인증 기관을 이용한 그 공인인증서들이 많이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실제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공인인증서는 한국만 쓰는 것 같아요. 해외의 어떤 바이어들이나 셀러들은 잘 안 쓰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준으로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국제무역에서의 어떤 상호인증이나 이런 전자서명 제도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향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무역계약의 이행.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역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법률적으로 규율합니다. 이게 꼭 지켜야 되는 뭐 법이냐? 법은 아니지만 이 규율의 정도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죠. 위법이 되거나. 근데
무역 계약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법적인 구속력이 됩니다. 구속이 돼요.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사인과 사인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이 계약과 약속을 우리가 통념적으로 나누는 기준이긴 한데, 친구하고 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내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인 파기를 하거나 할 수 있죠. 물론 인간관계는 어렵게 되겠지만. 근데 계약은 일단 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어느 정도의 형성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파기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어떤 상황이나 액션을 취해야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야기하는 약속과 계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약속 중에서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약속이 계약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그냥 사회적인 약속, 가족 구성원 간의 약속하고 다른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약속이 계약이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는 안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있고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대로 이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한다. 우리가 이 챕터 이름이 무역 계약의 이행이잖아요. 무역 계약의 이행은 그 계약 양사자들의 청약과 승낙 혹은 주문과 주문 승낙에 따라서 성립된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들을 준수를 하고, 각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있는 내용들을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은 아니지만 법처럼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물품을 인도할 것이고, 소유권을, 위험을 이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리고 소유권이나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관련된 증빙이라든지 관련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매수인은 반대로 물품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물품을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 영어로 약인이라고 했던 거, consideration이라고 했던 거, 대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매도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매수인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물품의 처분과 관련된 거예요. 물품의 처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 물품의 특히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위험의 이전, 요런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역 계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요게 왜 굳이 구분을 합니까? 물품을 넘겨주면 당연히 소유권도 넘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물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물품이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떠안는 사람이 누구냐가 위험의 부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물품이 매도인한테 있다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매도인한테 있을 때는 매도인이 그 물품의 위험에 대해서 부담하고, 매수인한테 물건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품이 넘어가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위험도 넘어가면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마트에서 물건 사는 그런 매매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내가 대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물건을 넘겨받아요. 그때부터는 내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넘겨받은 순간부터는 이 물건이 도난당하면 내가 도난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게에서 나한테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가게에서 물건이 도난당했어. 그럼 가게 그 주인 사장님이 손해인 거잖아. 그럼 나한테 다른 물건 줘야 되잖아. 나는 돈을 줬으면. 근데 가게 사장님이 이게 당신 겁니다 라고 해서 내가 준 대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물건을 줬어요. 내 손에 딱 들어왔어. 넘겨받았어. 인도가 이루어졌죠?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죠?
난 돈을 줬으니까.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분실당하거나 도난당하면 사장님이 물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내가 물건 날려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물품이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위험이 넘어가는 게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무역계약이잖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물건이 넘어갈 때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위험이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기가 힘들어져요. 무역계약에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머리 싸매고 물품의 인도는 어쩌고 소유권의 이전은 뭐 이게 유보가 되고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위험은 언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품의 인도부터 오늘은 물품의 인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물품 매매 계약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걸 이제 강조를 했죠. 이 두 가지 의무는 매매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상호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동시 이행 조건입니다. concurrent condition,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동타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말로 이게 무역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real same time, 리얼 타임으로 same time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 의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응해서 서로 상호 동시에 대응해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리얼 세임 타임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도라고 하는 거는 매도인이 뭐 특정인이 되겠죠. 특정인이 점유 물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 점유라고 하는 거는 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를 자신의 의사에 맞춰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물품의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받아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도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CISG에 이 규정들이 있어요. 운송이 포함된 경우,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게 우리가 CISG 원문을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다시 보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무역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운송 계약을 하기로, 운송을 하기로, 국제 운송을 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무역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아닌 무역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 계약에 의해서 운송 계약이 포함된, 그러니까 종속 계약으로서 운송 계약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데, 모든 무역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운송을 하지 않는 무역 계약도 있어요. 뭐 그러한 게 이제 특정 거래 형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물품이 이동을 하진 않는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수입국으로 오지 않고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있는 데서 매수인이 있는 곳으로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긴 한데 그런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물품이 소유권이나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도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운송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역계약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림에 의해서 매도인이 있는 나라에서 매수인이 있는 나라고 물건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 물품의 인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매도인이 최초의 운송인, 그러니까 first carrier라는 표현을 CISG에서 쓰고 있는데 최초의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는 그 장소, 그 공간, 거기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운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물건은 있겠죠. 운송이 포함되지 않았다 뿐 물건이 없는 거래는 아니잖아. 예, 그러면 그 물건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물건이 만들어질 곳, 이런 곳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의 영업소나 이런 곳에서 매수인이 이비 처분 하에 둘 때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고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CISG가. CISG 보면 31조 해가지고 29번 슬라이드부터 해서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데 CISG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조항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기는데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매수인 이 상태라는 게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거예요. 물품의 어떤 통제, 물품의 보관, 이런 것들이 매수인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주면 매도인이 갖고 있고,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고,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고, 매도인의 컨트롤, 통제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도를 한다라고 하면 물품의 소유권도 넘어가고, 물품의 점유도 넘어가고, 물품의 보관도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이 물품의 통제권, 쉽게 말해서 이 물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야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둔다라고 하는 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시켜 준다라는 거. 인도를 완료시켜 주기 위한 행위를 해준다.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CISG에서 이게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가져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 인도, 뭐 점유권 인도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이 물품의 인도할 때 이런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물품의 점유가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이 추정적 인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추정적 인도는 크게 나눠봤을 때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가 있을 수 있고요. 상징적 인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인도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물품에 임의 처분하에 두는, 컨트롤을 완전히 넘겨주는,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 인도라고 하는 거고, 추정적 인도, 추정을 한다는 거죠. 실제 딜리버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딜리버리가 이루어진 걸로 추정을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게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가 있고 상징적 인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는 또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 개정, 간이 인도, 지시 인도, 뭐 지시 인도는 또 다르게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컨셉은 이래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점유 개정은 뭐냐면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볼펜이에요. 자, 제 볼펜입니다. 이거를 제 볼펜을 팔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들고 있어. 뭐 합의가 됐겠지. 그러니까 내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사간 사람. 이게 점유 개정이에요. 자, 간이 인도는 뭐냐면 이 펜이 매수인한테 있어요. 내 건데 이 펜이 저쪽에 이미 있어. 그래서 나는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 그럼 물품의 이동이 안 이루어지죠. 점유 개정은 내가 팔아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간이 인도는 내가 소유권만 갖고 있었던 거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유 개정은 계속 요 상태에 있는 거고, 간이 인도는 계속 요 상태로 물품의 이동 없이 그대로 있는 거죠. 주인만 바뀌는 거죠. 자, 지시 인도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3자한테. 예. 아예 제3자한테 가 있어.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계속 들고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만 넘기는 거야. 물품은 그러면 그 제3자,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 계정 간이 인도 지시 인도가 뭐냐면 결국에는 물품의 소유권과 물품을 점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물품이 꼭 매도인,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장비가 크다든지 뭐 해서 뭐 임대차를 한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집이나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게 아니라 장비나 기계 같은 것도 임대차를 많이 하거든요. 물품의 임대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하는 물건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디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와 점유와 보관이 분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상거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도가 만약에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인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상징적 인도는 뭐냐? 결국에는 상징적 인도 이퀄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물품을 상징하는 선화증권. 다시 말하면 권리증권. 무역 계약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서류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수많은 서류들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전자적 형태의 서류로서 활용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선화증권이 사용이 되는데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권리증권입니다. 그럼 권리가 있는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권리증권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품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명시적으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담은 증권이 됩니다. 선화증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인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종이 서류, 이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나타내는, 물품을 상징하는, 물품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심벌로서, 우리가 심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크 이런 거, 어떤 아바타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물품의 인도를 완성시키는 것을 상징적 인도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이 선화증권이란 서류가 실제 운송 중인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 물품의 반환이나 청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선화증권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무역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었냐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우리가 CIF를 또 한 2-3주 정도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출지 인도가 있고 양육지 인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물품을 매매할 때는 그냥 돈 주고 물건 받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무역 계약은 뭐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품의 인도가 수출지, 여기서 말하는 적출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적출지란 표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Place of Shipment. Shipment는 배에 실는 선적을 의미하죠. 그 선적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 양육지 인도 계약. 양육지는 뭐예요? Place of Destination이에요. Destination이 목적지잖아.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이건 적출지 인도 계약이냐, 양육지 인도 계약이냐의 쟁점은 뭐예요? 물품의 인도가 물품이 선적되는 수출국 쪽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물품이 도착하는 양육지 쪽, 이 데스티네이션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계약이냐의 이슈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주고 돈 받고 이거를 하는 거는 바로 주고받기가 되죠. 예. 물건을 보내는 곳과 물건을 받는 곳이 여기 한순간이잖아. 진짜 동시에 이루어지잖아. 근데 무역계약은 보내고 받는데 수출을 해서 수익까지 받는데 이만큼의 물리적 거리, 시간적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하는 게,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게 출발할 때 하느냐 도착할 때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는 거죠. 왜 이슈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선적지에서 물건을 보냈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겼어.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죠. 배로 출발을 하든 비행기로 출발을 하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가 물건이 없어져. 물건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쉽게 말해서 위험의 부담이 누굽니까?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나 알바 아님? 보냈잖아. 내가 선적지에서 물건 보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되는 거고. 자, 도착지에서 인도를 하는 조건이라고 칩시다. 물건을 선적지에서 보냈어요. 수출자가 보냈어. 매도인이 보냈어. 도착 안 해. 나는 보냈는데 도착 못했어. 이 운송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의 잘못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보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보내는데 이게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또 뭐예요? 보험계약도 체결해야 돼요. 이거를 누가 부담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무역계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화물 운송론이나 해상보험론이나 그런 이슈와 논의들이 사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배우잖아. 화물 운송, 뭐 해상보험. 그게 다 이 이슈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주고 돈 받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 하지만 무역계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적출지냐 양육지냐는 매도인이 어디까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상무론 시간이나 무역의 이해에서 배웠던 인커텀스에서 보면 EXW나 FCA나 FOB, CFR, CIF가 적출지 인도 조건이고요. DAP, DPU, DDP, 그 D가 아니고 앞에 알파벳 대문자 D, delivered가 붙는 애들이 양육지 인도 조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CFR, CIF가 적출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적출지 인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품의 인도까지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